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최동원 얘기. 죄송합니다. 자, 그거 하나가 참 마음에 걸려서 네네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내문성 팀장. 주의해 주십사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1교시에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네. 심플합니다.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지만 그거 그렇게 막 기대할 만한 거 아니다. 아직.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물량이 부족해야 집값은 올라가는데 오르는데 물량 얘기해줬지? 피겨 강남에 비싼 아파트들 많이 강남에 나온다. 비싼 아파트들만 쏟아져. 금리 지금이 진짜 정부가 용 써서 눌러놓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같이 그래도 내려갈 텐데 그거 쉽지 않아. 한번 미국 갔다 와봐. 그런 생각 드나? 야 그러면 내가 뭐 굳이 더 이상 뭐 요약을 해줘야 되니? 그냥 상황 그래. 라는 얘기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의도했던 것보다 세긴 하지만 되게 요약을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과거로 돌아보면 지금보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하락기였으니까 과거 하락기 때 금리를 이제 지금 비교해 보면은 저 때 지금보다 제 집값이 훨씬 쌌어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던 마레프나 경희궁자회가 미분양이 나던 그때 이제 낙관론자들 자금이 다 묶여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득세하던 시절의 기준금리가 한 2.5에서 3% 수준이고 시장금리도 지금과 그때가 좀 유사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 때보다 지금 가계부채는 2배 늘었고 소득은 40% 정도 늘었기 때문에 금리가 같으면 지금이 더 힘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이자 보상 배율이 저 때보다 지금 훨씬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40% 늘었는데 부채는 2배 늘은 약간 그런 부채가 많이 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가 딱 통계적으로 보면 2배 늘었고 전 때보다 그리고 개인들 소득은 40% 정도 이제 늘어나 그 증가에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과연 저 때보다 지금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게 안 좋아진 거면 저 레벨에서도 투자를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럼 이게 이 정도 금리가 지속된다면은 이게 투자할 체력이 있겠느냐? 뭐 그 와중에 뭐 픽업하기 휴한 점의 공급 물량 또 이제 좀 만만치는 않고,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은 금리를 빠르게 어떤 2.5% 이하로 충분히 완화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 2010년도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한창 자기네 집에 난리가 나서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는 좀 힘들면 금리 낮추는 뭐 그런 식으로 여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져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되게 불만이 많지만 상대 비교해 보면은 참 이제 중국에 기대서 엄청난 호시절을 살았구나 2010년대에 그러다 싶은 게 제가 한 2015년에 은행에 가서 이제 유럽과 개도국 은행들 조사하는 업무를 해보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개도국들은 계속해서 환율이 박살이 나고 또 선진국 은행들은 재무제표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글로벌 신용등급이 생생히 보여주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이 계속 올라서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 제로가 됐고 저렇게 트리플 A였었던 국가들은 이제 난리가 나서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데들은 아직도 트리플 B 급으로 지금 가 있는 신용등급 상황이고요. 신용등급이 글로벌 신용등급.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금융기관 체력에도 반영이 돼서 어릴 때 막 제가 막 우러러보던 외국 은행들 뭐 도이체방크, 바클레이, 크레딧 스위스 막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 시중은행보다도 신용등급이 한참 이제 급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도 부실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실제 지표들도 나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인도가 선진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레벨업이 됐던 게 지난 10년간의 일이었다. 근데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이제 미국, 유럽이 망가져서 고생할 때 그때 이제 중국의 이제 대규모 투자의 수혜 범위에 있었던 이제 우리나라, 호주, 중국 같은 국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돋보였고, 그러니까 저 고생하는 국가들은 가계부채가 이제 일종의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일종의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막 이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막 낮아졌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애들. 근데 위기를 겪지 않았던 이제 호주, 뭐 한국, 중국, 호주는 급격히 치솟거나 아니면은 높은 상황을 그냥 한 유지하는 정도를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한 5% 넘게 올려버린 건데 근 30년 내에 이제 기준금리를 미국이 5% 이상 올렸던 적이 한 1994년 이후 이게 이 녹색선이고요. 이제 1994년 이후 그리고 한 2004년 이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양털깎기라는 말을 그냥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데 예. 미국이 뭔가 자국 사정 때문에 금리를 훅 내리면 뭔가 이게 어쨌든 약달러가 되면서 라이벌 국가에서 이제 버블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령 이 표에서 보시면은 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버블이 생겼다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이때 딱 이제 일본 이 버블이 막 이제 터졌었고 그리고 이 시기 이제 닷컴 버블 이제 해결하느라 이제 미국이 금리 낮췄을 때 유로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그들이 또 이제 버블이 막 이제 스페인이나 뭐 이제 저기 그리스 막 피그스라는 곳들 부동산 막 버블 생기고 이렇게 버블이 생겼다가 미국이 싹 올리고 나니까 미국도 죽고 유럽도 같이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같이 쓰러졌는데 미국이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하고 유럽은 아직도 막 이제 예. 그때 예. 쓰러진 상태에서 빌빌대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2010년대 미국의 요 저금리 시기에 버블이 생긴 곳이 바로 앞에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난 국가들. 그러니까 뭐 한국, 호주, 중국 요런 데들이고 지금은 이 국가들이 일종의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 거죠. 과연 너네가 미국의 이 고금리를 이제 뭐 문제 없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살짝 또 음모론이랑 엮으면은 딱 항상 라이벌 국가 쓰러트리는 전략. 그러니까 일본 그렇게 쓰러트리고 유럽 쓰러트리고 이제 한번 중국 쓰러질 때까지 뭔가 미국이 작정하고 고금리 유지한다. 요거는 이제 약간 살짝 음모론적인 뭐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IPO 같은 거 막 거의 못하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퇴출시켜버렸고 또 그렇다 한들 어떤 홍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채권 시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중국이 부동산 기업들 이제 외부 자금을 수혈해 올 수는 있겠으나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까지 올려버리면 야 미국이 5% 주는데 중국 부동산 채권을 왜 뭐 이 가격에 사 하면서 이게 미국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기업들 어떤 그 사채 조달 자금 조달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중국의 사실 4대 상위 시중 그러니까 국가 은행들이 원래는 그 부동산 디벨로퍼 쪽에는 대출을 막 해주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해주게 되는 상황으로 이게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상황에 와버리니까요. 예. 팀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한국은 GDP 대비 부채가 계속 높아졌잖아요. 호주나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 말은 앞으로 금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채를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하기는 힘들 거다.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준비해 온 바를 되게 예지력이 들으면 상당하신데 저 이게 이 사진은 이제 오늘 최동원에 이어서 너무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게 퓰리처상 보도상도 받은 사진인데 이제 볼 때마다 되게 많은 생각이 나게 해서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뭡니까? 헛날리는 클린턴. 네, 이게 이제 클린턴과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언더스탠딩에 그 노란 딱지가 붙을 테니까 핵심만 짚어보면 이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어쨌든 뭐 외도 혹은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제 탄핵 심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성추문이나 외도는 그냥 사적인 문제지만 이제 문제는 나는 안 했다라고 위증을 했고 그리고 또 루인스키한테 너도 안 했다고 그래라고 이제 위증을 한 게 이제 걸려버리니까 이게 위증 교사를 한 거는 이제 명백한 불법이다 보니까 공화당이 탄핵에 이제 딱 이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린턴에 대한 이제 신임이 달렸던 이제 딱 이제 그 케네스 스타라는 그 특검도 붙고 대통령 탄핵할 거다라고 하는 와중에 1998년에 이제 그 중간 선거를 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야 대통령이 막 저런 쪽팔린 일 겪고 막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민주당을 막 찍어줘서 탄핵하지 마라. 약간 그런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가 거기서 승리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클린턴 재임 기간 중에 그때 해석은 뭐냐면 클린턴 재임 기간 중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쪽팔린 일을 잊고도 국민들은 클린턴에게 손을 들어준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부결돼서 클린턴이 남은 임기 2년을 이제 더 하게 됐고 딱 그 순간 이제 클린턴이 의원들한테 고맙다 한 거를 이제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이제 힐러리의 그 표정 사진, 이렇게 사진 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기가 미국 경제 호황기 요때가 미국이 5% 넘는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했었던 시기거든요. 요 클린턴 시기.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5%를 유지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차례대로 난리가 났죠. 처음에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가 터졌고 급기야 1997년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의 IMF로까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이제 뭔가 망가지는 데도 결국 생기는 글로벌리 긴축적인 환경이 지속되면 방만했던 놈이 먼저 차례차례로 이렇게 쓰러진다 뭐라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좀 90년대 같은 호황, 그러니까 경기 확장이 좀 길어질 가능성 좀 이제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08년처럼 미국의 금융기관이 좀 부러질 체력은 아니다. 요새 뭐 상업용 부동산이랑 중소형은행 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 쪽이 GDP의 거의 6% 가까이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GDP 한 0.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뭐 문제가 무너지고 돼도 또 중소형 은행들 막 쓰러져도 마치 우리나라가 2011년 12년에 저축은행들 PF와 함께 쓰러졌지만 별로 그게 뭐 우리나라 경제를 막 망가뜨리거나 심각하게 뭐 이것 때문에 금리 내려야 돼 할 정도가 아니었었던 것과 약간 지금 금융 경제적으로는 금융적으로는 약간 좀 그런 유사한 상황이란 거죠. 예. 그래서 좀 미국이 고금리를 좀 유지하는 그런 긴축적인 환경에서는 자칫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방만하게 비춰지거나 이제 약점 노출하면 뭐 저때 아시아 외환위기 이런 때처럼 이제 자금 회수 당하면서 이제 환율이랑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막 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완화적인 정책, 그러니까 빚을 쉽게 낼 수 있는 정책을 장기간 쓰는 거는 지금은 위험한 그런 국면이다. 즉 우리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단기간에 일시적인 요법을 탁탁 쓸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래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DSR 같은 걸 뭐 전면 폐기해서 부채 늘리기로 막 이제 가버린다. 뭐 이런 거는 그게 2008년처럼 미국도 힘들어서 막 미국이 제로금리 가고 그런 환경이라면 뭐 아마 가능하겠지만, 알겠으나. 당분간은 그랬다가는 뭐 환율, 국채금리, 신용등급 이런 데서 상당한 무리가 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령 국가 신용등급은 이제 곧 정부 신용등급인데 이제 예. GDP 규모, 뭐 성장률, 뭐 여러 가지 따지지만 결국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예. 보시다시피 AAA 최고 등급 이제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꾸준히 낮게 유지한 선진국들은 이제 등급이 유지가 되고, 그 나라 국채 금리도 굉장히 안정적인 거로 이제 낮은 수준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스페인처럼 부동산 버블의 후폭풍 감당하느라 이제 막 정부 부채 막 치솟은 곳은 예. 이제 2년 만에 등급이 AAA에서 BBB 마이너스로 이제 가차없이 강등이 됐고,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저 일본은 지금 2014년부터 우리나라보다 낮은 등급을 이제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등급 하향 리스크는 이제 외국인의 국채 투자 심리에 이제 영향을 줘서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 되는데, 실제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AAA 등급일 때는 독일이랑 국채 금리가 조달 금리가 비슷했다가 저렇게 계속 강등당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신용등급 외에도 뭐 좀 다른 것도 복합적이긴 하지만 이제 독일의 국채 금리가 1%일 때 스페인 국채 금리는 7%까지 뭐 그렇게 튀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건전성 지표는 어떠냐 하면은 이제 여기 예시로 든 국가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경쟁 상대 이제 피어 그룹인데, 어느덧 이게 좀 우리의 어떤 레벨이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우리의 강점이랐다라고 이제 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제 유럽 국가들이 통상 우리랑 등급이 비슷해도 정부 부채 지표가 더 높은 편인데, 근데 그들은 좀 정부 부채 지표가 좀 안 좋아도 사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EU에 묶여 있다 보니까 EU의 지원이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다 보니 뭔가 그 지원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벨기에는 우리보다 지표 안 좋은데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회사채도 회사 이름에 LG나 SK 붙으면 재무제표 안 좋아도 신용등급은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뭐 어디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알아서 독자 생존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 뭐 자금 유출 내지는 뭐 낮은 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그에 따른 환율 상승, 그런 효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길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 상황이 어찌 보면 딱 90년대 그때랑 좀 유사하게 이렇게 무역 적자도 지금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마디로 달러를 지금 못 이렇게 수출로 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보다 이제 금리가 낮은 상황도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바로 다 자금이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환율이 옛날보다 지금 일단 높은 레벨에 와 있는 것도 어찌 보면 탁
그만큼 불안하다는 불안하다는 거죠? 걸 좀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외환 보유고는 그때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때 같은 외환 위기가 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하지만 환율이 계속 막 좀 오르거나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팔아서 국채 금리가 좀 오르거나 그런 가능성 은 언제든 좀 내재해 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글로벌 신평사들의 이제 우리나라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한 2019년부터는 고령화를 이제 향후 신용등급 저하 요인으로 꼭 언급을 이제 계속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은 선진국 평균 수준이지만 갈수록 빠르게 치고 나가가지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서 64세 인구 대비 80%가 되는, 뭔가 뭐 이민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거나 그런 게 있지 않아 이 추세대로 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도 더 낮은 곳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IMF 국장이실 때 2018년에 강의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OECD 평균이 한 35% 정도쯤 되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편이었다가 이게 지금 서서히 지금 올라오기는 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예. OECD 평균보다는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령화의 결과로든 아니면 저걸 대비하기 위해서든 갈수록 세수를 우리는 쭉쭉 늘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러니까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여기서 더 치솟지 않게 하려면 세금 팍팍 이렇게 세수 팍팍 늘리는 거로 가야 된다. 일본이 그거 못해서 정부 부채가 이제 저 지경까지 예. 갔던 거고, 그리고 마크롱은 지금 욕 신나게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연금 개혁하려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치솟지 못하게 하려는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는 대부분 이제 장기로 차입을 하잖아요. 이제 예. 주담대가 30년 예. 뭐 이렇게 40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쩌면 또 이제 물론 지금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이제 1차적으로 금리, 결국 금리를 낮추면은 이제 빚내기 쉬워지는 환경으로 가니까 낙관론자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갈수록 다시 안 돼. 오르는 그건 가겠긴 하겠지만 어쩌면 이제는 이제 금리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세수가 자꾸 막 오르면서 우리의 세후 소득이 뭔가 갈수록 팍팍해질 각오도 좀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10년 전 연봉 1억과 지금 연봉 1억이 물가를 감안하지 않아도 뭔가 세후 소득은 훨씬 줄어든 느낌을 받거든요. 막 그때 당시엔 세액공제로 막 증세가 바뀌고 있었죠. 막 많이 있었죠. 뭐 뭔가 많이 많이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의 고령화라는 이 앞날을 생각하면 이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만약에 그 대비를 안 해서 그냥 세수 안 높이고 그냥 정부 지출을 늘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든 뭐 외인이 자본이 이탈하든 뭔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얻어 터지게 될 수 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네. 쉽게 못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즉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지 않는 한 우리가 뭔가 완화적인 환경, 뭐 정부 재정을 늘리든 뭐 세금을 계속 뭐 부동산 세수를 낮춰주든 이런 걸 길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예. 낙관론자들의 설당이 많이 없을 거다. 당분간 좀 저는 좀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더 그 기간이 좀 길어진다가 제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약간 뭐 시장에서는 약간 이게 소수설이기는 하고. 그러면 네. 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네. 올해는 기다리고 내년을 노려라. 근데 올해는 기다려라. 근데 네. 저는 네. 올해는 기다리는 게 뭐 이제 하반기에 역전세 아니든 또 2024 이제 올해 연말 연초에 또 이제 개포 반포 쪽에 이제 나오는 물량도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예. 전세가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가 못 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묶여 있는 자금, 낙관론자들이 묶여 있는 자금이라든가 또 전세가가 올라줘야 그만큼 뭔가 이제 완화적인 환경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 낙관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부채를 더 많이 쓰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야 전세는 네. 어쨌든 부채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전세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부채로 더 긴축적인 채워야 되는 환경으로 거니까. 가버리는 효과는 또 역시 생기는 거죠. 집을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전세 끼고 살 때. 예. 그리고 아울러 어쨌든 전세가
전세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그게 그 자체가 부채가 그래요. 예, 부채를 얻기 힘들어지는 효과가 나니까 긴축적인 환경에 놓이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5%대 금리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잘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려가는데 이 내려간 걸 지금 사실 시장은 내년까지 막 미국이 기준금리 8번 낮추는 거를 막 이제 시장금리 그렇게 반영하는데 8번까지 그랬다가는 왠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인플레 튀거나 뭐 성장이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빠르게 많이 내리기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낮춰보는 뭔가 그런 환경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게 서서히 미국 금리가 낮춰진다면 서서히 한국 금리도 내려갈 거고 전반적인 저금리 환경 물론 올해 어렵습니다. 내년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나 네. 사실은 올해 집 사서 내년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로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어. 한 10년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사야 돼. 내년에 사야 돼. 후년에 사야 돼. 이제 그 고민을 할 때 네. 그 고민을 할 때 전반적으로 지금이 미국 금리의 고점이고 서서히 내려가는 거라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단기 시황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 부분이 같이 지금 저는 사실 여기서의 내용을 거의 곧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오래 기다려 보라는 거구나. 뭔가 이제 굉장히 완화적인 환경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굉장히 완화적인 환경으로 돈 뒤에 사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즉 2014년 때가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빚내서 사세요라고까지 갔을 때 사도 전혀 늦지 않았던 거니까 뭔가 굳이 이렇게 뭔가 자갈밭 같은 이 앞길이 있는데 지금 막 뭔가 무리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래 충분히 완화적인 환경으로 돌 때 가도 지금보다 집값이 막 더 튀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싸게 사려면 금매를 잡아야 되는데 네네. 금매 나올 일이 앞으로 왜 금매가 나오겠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요. 네. 역전세 때 금리가 좀 나올 수 금리라고 있겠죠. 하는 건 고금리가 약간 좀 완화되더라도 급격히 완화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별일 없었지만 막 헉대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사실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겠죠. 그러다가 미국 금리 내리기 시작해도 나 더 이상 못 버텨 하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있을까? 즉 하반기 10월 달에 역전세가 이게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네. 그 집주인들은 벌써 다 매물 내놨어. 그때 전세 돌아오면 또 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집주인들은 지금 저 상황 몰라. 그때 아마 금매물 내놓을 거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확률이 지금 시장에서는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제 미 연준의 블라드 같은 사람 여기서 지금 한 50bp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앉았는데 그런 게 만약에 하반기에 진짜 현실화된다라면 그거는 좀 정말 되게 좀 재앙적인 수준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3.5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50bp를 더 올린다? 그러면 네, 그건 좀 같아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마음 어떻게 변했어요? 조금 기다리는 걸로. 살짝 더 기다려보는 걸로 오늘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그 공부했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조금씩 포지션이 변합니다. 네.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되겠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같다. 아니 어제 채팅창에 얼마 전에 무슨 얘기 저러다가 평생 집 못 산다. 나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안 사도 되는데 알아보고 다니면서 집 사는 직전까지는 가봐야 돼. 도장 찍기 직전까지는. 계약서도 써보고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해봐야 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해보면 안 돼. 진짜 안 돼.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안 살 거면 계속 안 해도 되는데요. 아니 살 거예요. 본인은 안 사기는 캐시가 너무 많아. 아니 살 겁니다. 네. 이야. 자,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 조근조근 그냥. 오늘은 차근차근 씹어주시네 그냥. 딱 최동원 하나 빼고 완벽했습니다. 클린턴은 괜찮았나 보네. 클린턴 괜찮았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성 팀장님, 저희가 자주는 안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실 때는 좀 나와주십시오. 그렇지 아유. 않으면 라이프 자산운용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채원 대표님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남 잘 되게는 못해도 귀찮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훌륭한 분들이 많은 직장이니까 뭐 아마 잘 네, 겁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성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만 잘 버티시면. 네,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